가장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연예계 얘기들을 가득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전에 새로운 얼굴이 보이네요. 모습이 너무 멋진 래퍼 지조 씨. 정말 그 대한민국에 계시는 풍문으로 브로쇼의 또 애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 래퍼 지조입니다. 뭐 지금 시청하기에 앞서서 뭐 치킨 같은 거 좀 지금 시켜두시면서 저희가 풍문이 어떻게 좀 나오나 저도 좀 많이 좀 배우러 왔어요. 말 잘한다. 와, 잘해. 자, 이번 주는 핫풍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여배우 김지수 씨가 영화 홍보 인터뷰장에 지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난 17일이죠. 네. 김지수 씨가 오랜만에 영화 완벽한 타인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영화도 잘 나왔다고 하고 김지수 씨가 요즘 드라마도 좀 잘하고 있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인터뷰를 사실 많이 잡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40분이나 지각을 한 거였고 혹시 술이 취한 게 아닐까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에 늦었으면 일단은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사과를 하는 게 순서인데 그 과정이 없었고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술에 취한 기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김지수 씨가 술에 취한 건 이제 맞는데 기분이 나쁘신가요? 저는 답변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여기도 자기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온 취재진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일단 컨디션을 보니까 더 이상 인터뷰 진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시작된 인터뷰가 10분 만에 종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배우로서 봤을 때 이 좀 인터뷰에 술을 마시고 깨지 못하고 왔다는 건 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일단 소속사에 따르면은요 전날 참석한 영화 뒤풀이 행사에서 술자리가 한 새벽 3시까지 늦게까지 이어진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고요. 다음날 본인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공인으로서 본인이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요 기자들한테 사과의 뜻을 대신 전했고 그리고 또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잘 수습하려고 했지만요 결국 기사화되면서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요. 기자님들은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인터뷰할 때 뭐 황당한 일을 겪었거나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1대1 단독 인터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여러 명과 하는 일명 그 라운드 인터뷰를 하는데요. 네. 서로 긴장하면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고 자신의 한마디가 실시간으로 기사화돼서 나가거든요. 보통은요. 다음 날 인터뷰가 있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안 먹어요. 안 먹거나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인터뷰 장소 근처에 호텔을 아예 투숙을 잡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저는 예전에 너무 기억났던 게 성동일 씨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성동일 씨도 가뜩이나 스케줄이 많은데 뒤풀이에서 조금 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10시인가 9시에 갔을 거예요. 해장국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운이 없지만 인터뷰하면서 다시 또 기운 내면서 밥 먹으면서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경우는 쉽지는 않아요. 김지수 씨가 어쨌든 뭐 이게 좋은 일인데 호사다마라고 영화가 잘 돼서 뭐 뒤풀이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인터뷰에서 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기사가까지 나온 것 같은데 본인도 너무 이게 난감해할 수 있고 기획사도 그렇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 김지수 씨가 일단 요즘 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대요. 네, 제가 들은 풍문이에요. 마침 그게 시사회 끝나고 이제 대화를 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본인이 연기를 열심히 한 부분 혹은 자신이 이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영화에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속상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좀 술을 긴 시간 마셨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기자들도 오전 마감 다 하고 힘들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늦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예인 한 명을 매장시키기 위해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약속을 정해서 만났으면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미안한 태도라도 보여야 하는데 김지수 씨 같은 경우는 마셨어요. 근데 뭐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 태도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로 미안해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네. 소속사 직원들이 아무리 사과하면 뭐 하나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번 기회로 완벽한 타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보고 싶어지는 궁금증이 그러니까 생기네요. 나도요. 예. 예. 요즘 기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편이어서 사실 이런 네. 기사가 나면요. 김지수 왜 이랬어보다 기자가 삐졌나 보네. 그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는 뭐 사과하는 거 그거야 일차적인 문제라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요. 같이 연기한 배우들하고 제작사, 투자사에 정말 미안해야 돼요. 네, 보통 영화 한 편 하면은요. 요즘 웬만하면은 마케팅 비용 포함하면 100억입니다. 100억짜리 작품이 자기 어깨에 달려 있는 건데 자기가 개봉 앞두고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중은 안 좋은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잘 낳아놓은 아이 얼굴에다 낙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지수 씨가 꼭 대언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인의 자세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핫 풍문은요. 팝 아티스트 냉실행 씨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왕진진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지난 17일이죠. 낸시랭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편 왕진진 씨에 대한 실체를 밝혀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10월 15일 새벽 왕진진 씨가 메신저를 통해 낸시랭 씨에게 연락.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게 리벤지 포르노 유포. 와, 이게 혹시 단순한 협박인가요? 아니면 정말 동영상이 존재하는 건가요? 네, 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낸시랭 씨와 왕진 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요. 전준주 KT라는 이름의 아이디가 영상들의 이 파일명 목록 부분을 사진 캡처해서 메신저로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낸시랭 씨는 인터뷰에서 분명 같이 동영상을 지웠는데 따로 빼돌린 건지 복원시킨 건지 모르겠다. 보자마자 너무 놀랐고 자신이 아니라고 착각할 정도로 놀랐다고 말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협박을 했다 하면 진짜 마음이 충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낸시랭 씨가 협박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낸시랭 씨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왕진진 씨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앞서서 다 죽여버리겠다. 함께 죽자. 난 징역을 오래 살아서 상관없지만 넌 팝 아티스트로서의 인생은 끝이다. 라는 굉장히 살벌한 이 협박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이 낸시랭 씨의 주장입니다. 그놈의 네 인생은 끝이다. 아, 정말. 자, 왕진진 씨의 입장이 정말 궁금한데요. 왕진진 씨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한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상들의 파일명 부분을 사진으로 캡처해 낸시랭에게 메신저로 보내면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상을 왜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거죠? 일단 왕진진 씨가 해당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협박이나 폭행, 감금을 하는 사이로 볼 수 없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덧붙여서 해당 사실 외에 싸움 후나 이혼 분쟁 중에 낸시랭에게 영상을 언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조금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홍석천 씨. 사실 낸시랭 씨하고 잘 알고 지내시죠? 예. 사실은 뭐 이혼에 대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왔었어요. 네. 와서 본인의 선택이고 또 남편이 있으니까 직언을 해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낸시랭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행복만을 저는
오빠로서 그냥 친한 오빠로서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낸시랭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얘기를 안 들었어요. 네.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근데 지금은 오빠 내가 잘 알아들었어 하고 내일 모레면 뭐가 이제 끝나니까 그때 다시 만나서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만간 만나서 식사라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이런 뉴스가 터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네요.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말 안 했었고. 전혀 말 안 했었죠. 그래요. 몰랐었죠. 예. 네. 그 낸시랭 씨는 또 덧붙인 이 심경이 있는데요. 구하라 씨가 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남자친구에게 빌었는지 심정이 이해가 된다. 여성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알려진 사람으로서 무섭고 절망적인 느낌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면서 복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겪는 얘기인데 요즘에 또 구하라 씨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얼마 전에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시비로 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번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리벤지 포르노가 뭔가요? 예, 요즘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사생활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남긴 일이 종종 있다고 해요. 잘 사귀고 서로 사랑할 때는 사랑의 징표 또는 사랑의 기록이 되지만요. 헤어진 다음에 항상 그 흔적은 남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협박하는 무기로 돌변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거를 복수라는 영단어 리벤지를 붙여서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남성 이제 언어라고 해요. 이게 대부분 피해는 여성이 98%, 99%가 피해 여성인데 남성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보복성 불법 영상물이나 뭐 사이버, 뭐 디지털 성폭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유명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성이잖아요. 여성이고 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진짜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성관계 동영상도 남자친구가 먼저 언론에 알린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구하라 씨 측이 먼저 한 언론사에 먼저 내용을 보냈고요. 그래요? 전 남자친구인 그 최 씨에게 동영상을 받으면서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강요, 협박,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건데 근데 갑자기 이게 리벤지 포르노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협박 사건까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 입에 이제 오르내리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로 지금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뭐 깊은 상처를 저희가 소개하면서 뭐 연인 간의 다툼이 어떻게 보면 폭행 시비로 번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번졌어요. 네, 예. 맞아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다들 아유 뭐 젊은 애들끼리 뭐 그렇게 치고받고 연인 싸움을 했나 보다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게 리벤지 포르노라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9월 13일입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이제 몸이 부딪히게 된 그날부터인데요. 먼저 최 씨가 구하라 씨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또 이때 최 씨가 구하라 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라면서 집을 나섰어요. 근데 이때 최 씨가 언론사에다가 내가 제보할 게 있다라면서 1차 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저거는 팩트인 거죠. 그렇죠. 저렇게 해서 언론사에 먼저 접촉을 하고 네. 내가 뭐 넘길 자료가 있다. 네. 연락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 팩트인 거죠. 네. 저희 또 그 연예계 관계자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게 밤에 좀 벌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이제 다른 이런 좀 정황을 잘 아는 사람들 찾아간 거죠. 나 좀 도와달라. 친한 지인이었거든요. 가서 이제 이런 사건을 대처할 때는 사실 뭐 기자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뭐 저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자문을 구했는데 다들 이게 이렇게까지 큰 사건인지 몰랐고 여기에 구하라 씨가 끼어 있다는 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다른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하다 다들 조금 약간 좀 쉽게 생각했던 거죠. 대체 이게 뭐 이게 대수롭지 않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언론사하고 특정 기자한테까지 이제 좀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제보를 하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그렇네요. 그 자문해주신 분이 설령 구하래 씨가 상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이 어떤 여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라도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동영상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이제 다시 폭행, 그러니까 연인 간의 폭행인데 약간 유명인이 끼어 있다라는 데까지만 이제 서로들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구하라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싸움이 난 직후에 최 씨로부터 두 사람의 성관계가 담긴 30초짜리 그리고 8초짜리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 최 씨의 휴대폰에서 이러한 영상이 있던 것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심경을 밝힌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신의 심경은 분명히 지웠는데 제보를 했을까? 친구들과 혹시 공유를 하진 않았을까? 그렇다면 연예인으로서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여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복잡했다라면서 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일생일 때 이제 연예계 활동에 사실 걸린 거예요. 우선 먼저 본인이 폭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최 씨 얼굴에 낸 상처는 내가 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지만 동영상 협박 때문에 본인도 너무 상처를 입었다면서 정말 용기 있게 말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 씨의 협박 때문에 무릎까지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CCTV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협박을 받아서 공개해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잔상이 굉장히 깊이 남을 수 있는 건데 저 상황은 구하라 씨한테 정말 타격이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했다는 건 본인도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고 이걸 빨리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요. 사귀는 남녀 관계에서도 저렇게 누구 한 명이 무릎 꿇는 거는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최 씨는 절대 협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상의 존재를 언론에 제보할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보하려는 건 본인의 폭행 이런 거였지 영상 관련된 건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저 무릎을 꿇은 저 모습도 보면은요.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끝에 두 사람의 생긴 일일 뿐이고 자기가 따로 이 일에 대해서 유포 관련해서 무릎을 꿇린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최 씨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네.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앉아 있는 시점이 네네. 정말로 상처를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영상을 받아서 진짜 구하라 씨가 겁이 나서 그런 건지. 구하라 씨 측에서 이제 영상 협박이 맞다고 추가로 이제 최 씨가 한 언론사에 보낸 이 메일을 공개했는데 한번 보시죠, 그 메일을. 자,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 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락을 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로 보이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 없다고 보냈네요. 이게 내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바로라는 얘기인데 네. 이 모든 게 협박죄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죠? 죄로 따지자면 저런 것들이 증좌가 돼서 그쵸. 사실은 이게 죄로 형성이 되거든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끝에 약간 실수들이 좀 있어요. 네, 서로 잘 안 맞는 듯한 모습들이 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사건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지만 대중의 시선도 많이 바뀐 게 처음에는 이제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인 최 씨의 상처를 봤을 때는 사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심하다 뭐 피해를 굉장히 입었네 뭐 구하라 씨 여자한테도 이렇게 맞을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슷비슷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 영상과 뭐 이 이야기가 나온 순간부터는 메일이 나오면서. 네, 최 씨가 완벽하게 이게 반응이 돌아가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최
한테 불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최 씨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제보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이 사진과 영상은 내가 다쳤던 그 사진과 내 다친 모습에 대한 동영상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절대로 그 관계가 담긴 영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정말로 언론사에 그 동영상을 제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겠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굉장히 좀 주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굳이 영상을 하나 띡 보냈다는 거는 그 어떤 말보다 널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남자친구인 최 씨는 또 해명을 했는데요. 최 씨는 구하라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그러니까 짐을 뭐 정리하고 모든 것 차곡차곡 뭐 사진도 뭐 버리고 이런 과정 중에 이런 동영상을 발견했다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동영상 자체가 구하라 씨가 찍자고 해서 찍은 것이니 이건 네가 너에게 그냥 다 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의미였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와닿지 애매하죠. 제가 이제 성폭력 관련 강의를 좀 다녀보면은 네. 저는 뭐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잘못된 소유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인끼리 동영상을 찍고 헤어지고 나서 이거를 보냈을 때는 이게 뭐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삐뚤어진 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그 감정이 뭐 증오와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바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게 범죄인데 사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부분이 남성 쪽인 거죠. 그렇죠. 거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 많은 편이고 남성이 거의 98% 9%가 뭐 그렇죠. 가해자예요.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분들의 삶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진 거죠. 이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사망이에요.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저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 언어 자체도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 복수가 말이 됩니까? 이 사랑하는 사이가 이제 이별을 하게 되면 그냥 개인적인 서로 간에 그냥 개인 감정으로 이별하는 건데 그걸 복수로 내가 뭐 이게 무슨 복수예요? 복수가 아니죠 이거는. 그 유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 씨가 구하라 씨한테 보낸 건 유포로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네. 저희가 영상을 봐서도 안 되고 보지도 않았지만요. 경찰은 조사 차원에서 보겠죠. 그러면 동의하에 찍은 영상인지 몰카였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구하라 씨가 동일한 영상이라 했을 때는요. 둘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거는 법적인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최 씨는 계속 얘기를 해요. 유포한 적이 없다고. 그 경우는 유포로 인한 그런 법적인 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뭘 보내거나 유포를 하면은 성폭력 처벌이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박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보면요, 구하라 씨의 지인이 나서게 되죠. 녹취본을 공개를 했는데요. 협박이라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구하라 씨의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듯한 자료로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빠, 그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 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다 뭐?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냈다며. 근데 뭐? 나는 동영상 안 봤거든. 근데 뭐? 근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 근데 이 전화도 협박이야. 뭐, 왜? 뭔 말하고 싶은데? 아니, 그니까는 그게. 나는 그럼 지금 협박 대기자에 올려보는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 뭐?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핵심의 단어는 좀 빠져 있는 모양새긴 해요. 그냥 뭐 올려버려서 협박 들어가도 돼, 뭐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 이렇게 정확한 워딩을 보면요, 이 최 씨가 동영상을 정말 유포해서 나 유포해도 상관없어라는 어떤 배짱인 건지는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두 사람 간의 영상으로 끝났으면은 그냥 정말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추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구하라 씨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고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거는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진짜 이 동영상을 전송한 걸 직접 우리가 개봉해서 뭐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말씀대로 이게 뭐 리벤지 포르노냐 아니냐 컨텐츠의 어떤 진위를 떠나서 한 피해자가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떤 좀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어떤 좀 리벤지 포르노에 더 버금가는 어떤 그런 유해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생각하다면 저도 좀 맞는 편에 좀 서고 싶네요. 소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리벤지 포르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뭐 찍은 거는 그들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걸 찍고 일단 전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간직함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리벤지 포르노에 한 표로 던지고 싶어요. 최 씨의 주장은 또 상반됩니다. 역시나 구하라 씨의 제안으로 구하라 씨가 주도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그리고 이 동영상 자체가 유포가 되지가 않았으니까 나는 이게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 영상이 유포됐든 안 됐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 여성 연예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그 구하라 씨가 이런 걸 찍었어라는 건 앞으로 구하라 씨를 보는 순간 계속 보지 않았던 그 영상물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 댓글이 있어요. 그 여성분이 먼저 찍자고 하면은 뭐 법적으로 조금 뭐 과거에는 받는 거 그랬어요. 아니냐. 과거에는 그런 서로 글들이 동의하에 있죠. 찍었다면 법적 처벌에서 비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지금은 합의를 했던 안 했던 뭐 영상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유포하면 유포라면 당연히 처벌이죠. 형법에 처벌이 당하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불행하게도 이게 참 법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포가 안 돼서 그동안에 뭐 결과론적인 이제 이야기거든요. 뭐 불법 촬영으로 1심 판결을 보면은 2012년부터 27년까지 총 보니까 한 뭐 7,446명 중에 이 형량을 받아서 정말 실형을 받은 사람이 647명,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이게 혹시 유포가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그 될까요? 성폭력 유포도 되고 범죄가는 다 한 특별법으로 거죠. 다스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미 우리는 모두 다 구하라가 그런 영상을 찍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제 2차, 3차 피해가 나오는 게 뭐냐면 다들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라 영상 지금 떠돈다며 그거 누구 맞아요. 봤대.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성인 사이트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거기에 제목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니 이미 돌고 있어요. 결국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요. 2차 가해가 이런 2차 가해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봤어? 보긴 뭘 봐요. 근데 이게 대중심리인가 봐요. 다들 그게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나오고서 그날 검색 사이트 분석에 따르면은요, 구하라 동영상으로 검색 횟수가 20만 건이 넘었대요. 그날 검색어 1위였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구하라 동영상 갖고 계신 분 공유 바랍니다. 수사함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요. 이게 클릭 수가 뭐 검색어 1위가 되고 20만이 클릭하고 그랬다니까 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훔쳐보기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어디 사설에서 봤는데 그 뭐 야동을 아예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안에서도 불법적인 것만큼은 보지 말자. 우리나라는 사실 포르노를 지금 뭐 양산할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불법이고 그러면 보더라도 뭐 합법적인 성인 영화들 많잖아요. 사실 이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 이걸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만약에 뭐 보려고 하는 심리는 그건 정말 옳지 않은 심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으로 결국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요. 이와 관련된 청원의 글이 올라오는데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그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일단 협박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것을 소비한 소비자들도 함께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 공식 답변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라고 청원이 올라간 거죠. 예. 네.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예, 일단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뭐
활동은 뭐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요. 지인들을 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아예 숨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네. 근데 뭐 법적인 조언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약간 마음의 좀 치유나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면서 조금 푸는 것 같긴 해요. 정말 그럼요. 다행이고. 예. 아유. 그 소속사는 소속사 나름대로 이제 조금 열심히 뛰고 있긴 한데 이게 워낙 구하라 씨가 신인이 아니잖아요. 오래된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속사와 이제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최 씨는 뭐 인터뷰와 뭐 치료를 경북 구미에서 이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 현재는 뭐 알려주지 않았는데 일단 최 씨 측에서는 뭐 구하라 씨와 화해를 뭐 할 의사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본인은 진실과 오해와 명예가 밝혀지는 걸 원한다면서 계속해서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 파문으로 인해서 자취를 감췄던 안타까운 스타들이 예전에 좀 있었어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은 바로 한성주 씨인데요. 170cm 그 늘씬한 키에 약간 지적인 외모가 굉장히 강점이었고요. 1994년에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통 미스 코리아 하면 뭐 지금도 그렇네요. 연예계로 많이 보통 진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성주 씨는 달랐던 부분이 아나운서로서 활동을 했죠. 사실 그때 그래서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그냥 특채로 어떻게 잘 보여서 아나운서 된 거 아니야? 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공채 시험을 거쳤고요. 그래서 96년 S본부 아나운서로 뽑히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정말 사회적으로 파문이 대단했어요. 충격적이었는데.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한 블로그에 A양 비디오라는 제목으로 한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영상 속 주인공이 한성주 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충격을 안겼는데요. 사건 당일에 한성주 씨는 이 블로거를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이 저 충격적이었는데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글과 함께 또 다른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가중되기 시작했죠. 와, 무슨 뭐 그 진실 밝히겠다. 물론 뭐 그 사람의 또 의도는 있겠지만 이 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대체 이 유포를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입니다. 크리스는 대만에서 태어나서 2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로 한국과 뭐 홍콩,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0의 키에 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소유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뭐 빠질 거 하나 없는 분인 것 같은데 굳이 왜 한성주 씨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했을까요? 네, 먼저 크리스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두 사람은 2010년 8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서울과 홍콩을 오가면서 예쁘게 사랑을 키워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 유포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한성주 씨의 가족으로부터 8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형사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더 커졌죠. 예, 그리고 크리스 씨는 한성주 씨 가족들이 한성주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면서 약간 이게 보복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성주 씨가 이건 크리스의 주장인데 크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성주 씨가 자신과 결혼을 할 것처럼 현혹을 해서 1년 동안 자신의 신용카드를 썼다. 근데 그 금액이 명품 시계, 뭐 가방 등을 산 금액이 3억 4천만 원 상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크리스는 한성주 씨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협박 그리고 폭행 등의 위자료 그리고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의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협박, 폭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성주 씨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일단 결혼을 전제로 크리스를 만났고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크리스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헤어졌는데 그러자 크리스가 갑자기 한성주 씨의 집으로 무단 침입을 하면서 한성주 씨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성주 씨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후배가 왔을 뿐이지 그 자리에서 어떤 크리스를 감금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도 다르네요. 이게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졌나요? 한성주 씨 측 주장이 좀 사실인 게 명확한 근거가 좀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크리스가 한성주 씨 가족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 한성주를 영혼을 다해 사랑한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용서를 받아달라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면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성주 씨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크리스 씨는 한성주 씨에게 생일에 그 자신의 사과를 받아달라라면서 편지를 보낸 거고 또 한성주 씨의 승용차에는 연락을 달라 보고 싶다라면서 메시지가 적힌 명함을 적어놓기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한성주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크리스 씨는 사실 극단적인 아니 굉장히 좀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이 부분만큼은 그럼요. 두 남녀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는 몰라도 크리스 씨는 당시에 SNS로 20명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 방송사와 접촉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영상은 유포가 됐죠. 이 기사를 제가 맨 처음 썼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처음에 보고 이 제보를 받고선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성주 씨가 맞는지 아닌지도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었고요. 결국 그때 제가 한성주 씨랑 또 직접 통화를 했어요. 네. 한성주 씨가 그 당시에 대처가 더 힘들었던 이유는요. 소속사가 없었어요. 그 첫 블로그에 들어가면은요. 영상 말고도요. 한성주 씨의 여권도 전혀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복사본이 다 올라와 있을 정도로 사생활이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었고요. 확인되지 않는 한성주 씨의 과거 얘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크리스는 폭행과 협박으로 한성주 씨를 고소했고요. 네. 한성주 씨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블로거, 즉 크리스 전 남친을 고소한 상태였는데요. 크리스가 미국인이잖아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예. 크리스는 단 한 번도 재판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검찰은 결국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 중지가 뭐 이렇게 찾을 수 없고 뭐 수사를 할 수 없으면 내리는 건데 네. 결국 크리스의 행방이 묘연하다 보니까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자체 이제 불가능하다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그럼 진짜?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예. 유포를 실제로 시켰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버젓이 잘 살고 있나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네요. 예. 그래서 이후 한성주 씨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크리스를 상대로 폭행 상해를 이유로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 예. 그런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이 기각이 돼요. 기각이 되고 이후에 다시 제인도라는 이름으로 미국 LA 지방법원에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 소장에 따르면 2010년 한성주 씨가 크리스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강요당했다라고 하고요. 또 말다툼을 할 때마다 크리스가 한성주 씨에게 네가 낙태한 사실을 나는 알리겠다,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또 성관계 도중에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거나 또 촬영을 하라고 강요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증거로 한성주 씨는 두 사람이 서로 나눴었던 문자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뭐 저는 두 사람이 폭행과 뭐 협박 이걸 뭐 진입을 떠나서 일단 크리스가 한성주 씨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거는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처벌은 꼭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건이야말로 리벤지 포르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남자분인 그 크리스라는 분이 너무 무책임하게 많은 일들을 피해를 주고 네. 좀 사회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피해자가 숨어서 다녀야 되고 그런 사회적 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연예계에 이런 일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걸그룹 사이에서 뭐 이런 영상이 뭐 돌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난다면서요? 제가 들은 건데 네. 요즘 걸그룹 사이에서 그 음란 영상이 유포됐다면서 걸그룹들을 이제 약간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명 난 찍었을 일도 없고 찍혔을 일도 없는데 대체 뭔가 하고 클릭을 해보면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종 유행인데 음란물에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술의 발달 맞아, 너무 때문에 잘해. 합성 기술도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몇 개 받아본 게 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은 정말로 이 친구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까요. 그냥 다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짜 동영상들 때문에 보면 AOA의 설현, 트와이스 모모, 레드벨벳 슬기, 아이유 씨까지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 멤버들 그리고 가수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슬리피 씨가 지난번에 식스팩 사진 올릴 때 저는 속았잖아요. 그거 정말 단순한 그거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야, 너 운동 많이 했다 그랬는데 누나 그거 사진 그거 이렇게 한 거 어플인데요.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죠. 그 제가 합성으로 제 몸을 키웠어. 합성했어요? 다들 몰랐어. 다들 그런 줄 알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 사진을 본 기자님이 속았어.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냈죠. 된다니까. 이렇게 합성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걸 그냥 합성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특히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거에 정말 아닌데 그렇죠, 자기가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거 가지고 협박당해서 돈을 뜯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직업상 사실이든 아니든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그래서 당연히. 저도 내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쯤 저를 한번 쳐봐요. 근데 하나 사진 영상이 있는 거예요. 클릭을 딱 했더니 뭐 박이 하나가 달려. 박 하나. 사진이나 동영상 중에 그 여자 걸그룹 멤버들이 이제 공항이나 공공 장소에서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거 가끔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실 사연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과잉 대응 아니냐라고 물어본 게 사실 출발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연예인들한테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언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싹 가끔 이렇게 포옹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귓속말에 대고 너 죽여버릴 거야. 우리 오빠 만나지 마. 이런 식의 대화나 실제로 그들의 팬이 아닌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혹 가다가 그 걸그룹들 굉장히 사색이 되어 있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잉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러한 사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아이돌 그룹 남자 멤버인데요. 네. 팬들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가다가 뺨을 맞는 동영상이 있어요. 팬한테요? 팬이 예? 대뜸 뺨을 때려요. 예.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하면 우리 오빠가 나 기억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였어요. 기억에 남는 팬이 될 수 있다. 네. 대박. 미국이나 외국은 피해를 당했을 땐 굉장히 많이 또 피해 보상액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는. 네네네. 해외인 경우는 어때요? 일단은 지금? 법적인 걸 떠나서 예. 해외의 경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표현이 당당하고 이제 공과사가 구분이 좀 확실하다고 좀 느껴지는 게 오히려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출로 화제가 되고 뭐 오히려 더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더 발판 삼아서 잘 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뭐 서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권에 이제 뭐 여자 연예인도 이 성관계 유출이 뭐 만약에 유포된다면 크게 이미지에 손실이 오죠. 근데 희한하게도 아주 짧은 기간에 복귀를 해서 오히려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약간 스타덤에 오르신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바로 그 미국의 대표 이슈 메이커죠. 킴 카다시안이라는 분입니다. 네, 사실 킴 카다시안은요, 원래는 페리스 힐튼의 친구여서 페리스 힐튼의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것이 붙으면 거기에 살짝 얹혀서 등장하는 인물? 이 정도였는데 지난 2007년에 남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 속에서 이 킴 카다시안의 몸매가 이게 같은 지구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종족을 의심하게 하는. 쟤는 뭐 저렇게 태어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매가 굉장히 육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이 섹시한 여자가 누구냐라면서 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 영상을 통해서 킴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건 사실이고 그래서 페리스 힐튼을 넘어서 자기가 단독으로 섹시여보의 커버걸이 되기도 하고 각종 자기의 이름을 건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SNS에 내가 이런 화장품을 써요라고 하면 그날로 바로 완판이 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외국은 포르노가 산업이고 포르노 배우 그걸 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업으로 보는 거죠. 그럼 킴 카다시안 역시 이 사람이 워낙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남들이 갖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니까는 그쪽 일이 특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포장이 굉장히 잘 된 경우죠. 근데 이게 외국이니까 그 정서에서 가능한 그쵸.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그나마 지금 앞에서는 조금 어둡게 안타깝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 되게 즐겁잖아요. 예, 예. 일단 킴의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었고요. 그녀가 결국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물어봐요. 만약 이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었더라면 예.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쿨하고 정말 유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건 덕분에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네요. 예, 굉장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뭔가 표현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와는. 근데 이런 것보다 얻는 게 너무 크니까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한국의 여성분이 같은 사건에 엮였다? 그러면 뭐 상상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뭐 너무 이제 뭐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킴 카다시안은 초창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수치심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뭐 막 고통에 시달렸다가 이게 갑자기 반전이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그 영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좀 상처로 남아 있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 문제를 삼느냐의 차이도 보여야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킴 카다시안은 정말로 자기가 오히려 스타가 되면서 인생 반전이 됐잖아요. 미국 프로레슬링 헐크 호건 아시죠? 네. 불륜 동영상의 존재를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있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자기 헐크 호간이 와이프가 아닌. 그렇죠. 네. 근데 헐크 호간이 고소를 했어요. 기분 나쁘다. 나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 언론사 문 닫았어요. 왜냐면은 징벌적 대상액이 자기 그 회사 전체 매출과 가치를 뛰어넘어 버리니까는 그냥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만큼 원치 않은 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요 징벌적 배상을 해서 확실하게 그걸 엄단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한국 사회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의 무언가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재발이 되고 사람들의 이런 걸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협박으로 큰 고초를 겪은 스타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원조 몸짱 스타로 유명한 배우 권상우 씨입니다. 권상우 씨는 2003년 천국의 계단으로 정말 크게 히트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한류 스타가 되었는데 하지만 2006년 권상우 씨가 조폭에게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가를 들썩이게 했죠. 네, 권상우 씨를 협박한 협박범. 바로 7, 80년대 폭력 세계를 주름잡았던 김태촌 씨인데요. 김태촌 씨는 1975년 당시 전남 광주 폭력 조직인 서방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조직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한 뒤에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겨서 훗날 범서방파를 결성을 해서 오비파, 양은이파와 함께 80년대 폭력 세계를 주름잡은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강목을 들고 신민당 전당대회에 쳐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살해 사건 등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2009년까지 20여 년을 줄곧 수감 생활을 했던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권상우 씨가 그런 폭력 조직의 두목에게 협박을 받게 된 건가요? 예. 네, 권상우 씨의 협박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은 바로 명품 시계에 있었어요. 네. 예, 2005년 권상우 씨가 업무차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권상우 씨는 일본 폭력 조직원 출신으로 연예 기획사 대표로 일하던 일본인 N씨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일본인 N씨는 권상우 씨에게
이 이탈리아 명품 시계를 줍니다. 이 시계가 한 수천만 원에 호가했겠죠. 근데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좀 달랐던 거예요. NC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권상우 씨가 팬미팅을 하는 명목으로 그것에 대한 지불의 대가 중에 하나로 이 시계를 준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준 거고요. 네.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팬들 몇 명과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걸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두 사람의 이제 견해 차이가 시작되면서 잡음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NC가 한국 검찰에 권상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권상우 씨의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NC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김태촌 씨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김태촌 씨가 자기가 이걸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또 권상우 씨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통화 내용을 보면은요, 단순히 팬미팅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또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권상우 씨 집이 영영빌라 몇 호 맞지? 그리고 내일부터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름 석자는요. 대한민국에서 누구라도 좀 벌벌 떨만한 이름이거든요. 그런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권상우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보는 사람은 그냥 우습게 넘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무서울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공포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전화 내용인 거로 들리는데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상우 씨는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고요. 직접 녹음한 이 통화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네. 당시 그 권상우 씨가 뭐 활동을 보이지 않자 뭐 이런 얘기도 돌아요. 뭐 폭력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는 소문이 또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검찰이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강요 미수라는 거는요. 없는 걸,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되는데 김태촌 씨 입장에서 권상우 씨가 팬미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 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냐면요. 이 재판 과정에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권상우 씨가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우리 관계는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일단락이 지어졌죠. 자, 협박 때문에 고충을 겪은 스타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지금 송중기 씨와 아주 깨볶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배우 송혜교 씨 이야기입니다. 우리 송혜교 씨 좋은 것만 드려도 모자랄 뻔해. 혜교 씨한테 누가 어떤 협박을 했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테러 협박입니다. 바로 염산 테러 협박이에요. 어머, 염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막 소름 네, 끼치려는데 소름 도대체 돋아요. 누가 이런 악질적인 협박을 했나요? 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5년 1월에 송혜교 씨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하는데요. 이 편지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바로 현금 2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송혜교와 당신의 몸에 염산을 뿌릴 것이다. 평생 자식의 몸이 썩으며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해라. 이런 악질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악질이에요.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적이 이런 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편지 받으면 진짜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도 못 열지. 아니 집 안에 있는 것도 무서울 것 같아.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송혜교 씨도 똑같았겠죠. 그래서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집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머니랑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공포에 떨면서 계속 은신처에 있었으니까요. 그 심리적인 공포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 말로만 들어도 저도 그 중압감이 느껴지는데 그 협박한 그 테러범 그분은 잡히긴 한 건가요? 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잠복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퀵서비스 직원으로 위장을 하고 아주 재빠르게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범인을 보고 송혜교 씨의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 믿을 수 없다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오 소름 돋네. 오 이거 스릴러 영화네요. 왜요? 범인은 바로 이 송혜교 씨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하고 가족같이 지냈던 바로 매니저였어요. 소름 끼쳤어. 근데 이 매니저가 이제 업계에서도 송혜교 씨랑 워낙 친한 걸로 유명했고 이 사건이 송혜교 씨 가족에게만 충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연예계 관계자에게도 이 매니저가 그 범인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 네. 송혜교 씨 어머니는요, 이 협박 사건이 있기 전에부터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돈 좀 빌려달라라는 전화를 좀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혹시나 내가 이 거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협박한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이 정말 사실 저희도 안 믿겨지잖아요. 네. 송혜교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맞냐라고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얘가 이럴 놈이 아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까지 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같았던 그 매니저는 왜 그런 협박을 한 걸까요? 이거면 뭐 100이면 100, 돈 때문입니다. 네. 송혜교 씨가요, 지금도 현재 매니지먼트 대표랑 10년 넘게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 오래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근데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요, 잡지 화보 촬영 다음에 이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거를 자꾸 사적으로 유용을 하니까 결국은 더 이상 안 돼서 회사에서는 내보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을 할 게 없으니까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돈이 필요해지니까 결국은 그 범죄 대상을 송혜교 씨를 삼은 겁니다.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진짜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 이게 정말 각별했던 사이인 것 같은데 사람이 진짜 이런 불신을 주면은 회복한다는 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매니저고 정말 신뢰를 가졌던 매니저는 이젠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송혜교 씨도 그래서 후유증이 꽤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이후에 국내에는 일단 알아보는 눈도 많고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컸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영국을 오가면서 꽤 오랜 시간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매니저? 송혜교 씨에게 염산 테러 협박을 한 이 전 매니저는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10월에 징역 10월에 실형을 받게 됐고요. 재판부의 내용은 그랬어요. 판결 내용은 송혜교 씨가 실제로 얻은 그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유명인을 상대로 한 모방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제 협박을 넘어서 스타를 납치까지 한 일이 있었다고요. 아이고야. 예. 영원한 야인이죠. 안재모 씨가 납치를 당했다면서요? 아니 안재모 씨는 예. 무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야인 시대. 야인 시대를 했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뭐 또 예. 뛰어난 건 물론 아니고 지금 처음 알았어요. 납치. 액션 배우가 따로 있죠. 와, 근데 30명을 막 다 이런 이기는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도. 예, 예. 옛날입니다. 옛날이 힘좋았는데. 과거였고요. 그 안재모 씨 하면 진짜 방금 슬리피 씨 얘기한 것처럼 김두한 딱 떠오르잖아요. 이 당시였습니다. 야인 시대에 출연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에요? 예. 김두한을 납치했다고요? 시청률 50%의 최고의 인기 배우였잖아요. 정말 그 당시 안재모 신드롬은 정말 엄청났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안재모 씨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 야인 시대로 정말 역대 남자 연기 대상 수상자 중에 최연소의 수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때 동네에서 다들 야인 시대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시라손이다, 내가 쌍칼이다, 뭐 이러면서. 제가 눈물의 곡절이었죠. 네. 눈물에 뭐요? 눈물의 곡절. 그게 뭐예요? 손원수 씨입니다. 손원수 씨. 맞아, 맨날 맞으면서. 맞아, 야인 시대 손원수도 나왔어요. 네. 그렇죠, 저 누구죠? 이혁재 씨도 나오고. 맞습니다. 맞아요. 김무. 서대문 기억나요. 계곡이. 그렇구나. 이렇게 손원수 모두가 나왔구나. 기억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든 드라마였고요. 그리고 안재모 씨의 연기도 탁월했거든요. 진짜 싸움 잘하는 줄 알잖아요. 상대방도 맞는 줄 알았는데 정확히 앞에서 멈추잖아요. 안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인기가 국내를 넘어서 특히 몽골, 한류의 불모지를 할 수 있는 몽골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국민 드라마에 등극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을 잘 몰랐는데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한국 음식 전용 음식점이 생겼고 아직도 이 집은요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야인 시대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요, 몽골 대통령은요, 안제모 씨를 국빈급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서는 몽골 정부에서 천평부지의 별장을 선물해줘요. 그냥? 진짜로요? 진짜요? 그냥 연예인한테 팬이라고. 팬이라고. 뭐 몽골에 있어서 뭐 역사적인 어떤 인물도 아닐 텐데. 아니고. 그냥 내가 드라마 좋아하고 연기 잘하시는 분이니 우리 국토의 천평을 가져가시라고. 그럼요. 이 별장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일단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제모 씨가 도착한 그 공항부터 잠을 자야 하는 숙소 그리고 그 음식점까지 모두 특별 경호팀을 꾸려서 혹시나 있을 위험을 막고 있었다고 해요. 몽골 역사상 이렇게 외국 연예인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인지도가 거의 몽골의 징기스칸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거의. 대단한 그 징기스칸은 거의 그 세계 국토에 거의 7할을 먹었던 분인데. 몽골의 뭐 거의 이순신 같은 분인데 그 정도의 인기였네요. 아니 그런 국빈 대접을 받았던 안제모 씨가 어떻게 납치까지 당했을까요? 경호팀이 그러니까요. 만만치 예. 않았을 텐데. 몽골에서 납치를 당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안제모 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은 아니고 예. 매년마다 뭐 몽골과 한국에서 교류 공연이 있어서 다녔다고 예. 해요. 예. 근데 그날따라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조금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했다고요. 예. 안제모 씨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한국 식당이길래 밥 먹고 가려나 뭐 이런 생각으로 내렸다고 해요. 예, 그런데 중후한 아저씨들과 이를 뒤따르던 남자들이 식당 안으로 우르르 같이 온 거예요. 예, 안제모 씨 앞에 짠 나타난 거죠. 알고 보니 안제모 씨를 노린 몽골 조직이었던 거예요. 예, 거기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아 진짜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안제모 씨가 보니까요 그 역할만 김도환이었던 게 아니라 학창 시절에 운동도 꽤나 했었고 그래서 주먹이 좀 셌었나 봐요. 그래서 납치가 됐을 때 몸을 써서라도 재빨리 나올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네. 근데 총을 들고 계시다. 못 이겨요. 몽골이 총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깽단이면 이야. 뭐. 움직이면 있을 수도 있겠죠. 목표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 납치를 하게 된 이유 뭐 인기가 이런 게 많아서? 확실한 게 있나요? 납치를 하게 된 이유 바로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네? 목표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 납치를 하게 된 이유 뭐 인기가 이런 게 많아서? 확실한 게 있나요? 납치를 하게 된 이유 바로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네? 네, 바로 조직의 보스의 딸이 안제모 씨의 열혈 팬인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이 조직의 보스가 안제모를 납치해서 내 딸과 결혼을 시켜라 아니 이게 라고 해서 아니 이거 무슨 각본도 아니고 안제모 씨 몽골 베릴사위 협박 납치 사건이네. 아이고야. 너무 무서운 사건인데 아니 이걸 한마디로 두목이 딸바보네. 그죠? 딸바보 아빠의 지나친 야, 사랑 그렇죠. 사건. 그래서 안제모 씨가 그 딸을 만났어요? 근데 조금 궁금하네요. 납치 사건인데 약간 로맨스. 네. 근데 심지어 그 두목다리 너무 예뻐. 예예예. 딱 온대 미스 몽골. 미스 몽골이야 미스 몽골. 야 너무 예뻐. 그러면 또 달라지죠 안제모 씨가. 납치를 이렇게 하면 하면 안 되죠. 뭐가 절대 안 되죠. 달라집니까? 야, 근데 얼굴 이게 예쁘다고 뭐가 야. 달라집니까? 그래서 결국 안제모 씨는 그 보스의 딸을 만난 건가요? 어떻게 그 조직에서 그 마수에서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예. 일단 안제모 씨가 잡혀간 그 갇힌 곳이 한국 식당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 식당 주인은 안제모 씨를 납치한 그 조직과는 한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고 그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식당 주인이 봤을 때. 그래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납치를 당한 사람이 몽골의 국빈 안제모 씨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사히 구출된 거예요. 테러를 받는다는 거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으면 기부도 다 하고 중요한 거. 네. 맞는 말씀이에요. 돈 달라 그럴 거 네. 아니에요. 돈이나. 저는 되게 동의하는 게 슬리피 씨 말씀이 이 연예인들이 항상 최정상에 오를 때 그걸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사건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흑심을 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때 정상 안 정상에 가면 오르지 돼요. 말자? 한 구분응선에서 좀만 이따 가자. 야 너 되겠다. 아니 조금만 이따 갈래. 이런 정도 그 정도로. 그래서 쇼미도 준우승한 거죠. 그렇죠. 우승하면 저는 뭔가 더 좀에 우승했으면 바로 매니저 한 4번쯤 고소 진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네, 오늘의 풍문 픽업 황영진 기자님이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많은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네. 정말 어렵게 황영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출발 드림팅을 멋지게 진행했던 바로 개그맨 이창명 씨입니다. 얼마 만에 이 방송 출연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6년도 4월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은 이후로는 네네. 2년 6개월 만에 방송을 하는 거죠. 그 사고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그 당시에 제가 한 7kg을 감량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후유증이 이제 저혈당이 왔더라고요. 급격히 체중을 빼니까 그런 어떤 후유증으로 인한 저혈당이 와가지고 좀 굉장히 이렇게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죠. 왜 그때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좀 논란이 있는데. 보험회사 네네. 신고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예. 매니저에게 수습을 맡겼어요. 몸이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갔었던 건데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뭐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2병을 마셨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갔던 병원이 대학병원이에요. 네네. 소주를 먹고 도망을 가면 거기서 진료를 받을 때 술 먹은 사람들은 진료를 그냥 온 사람들하고 달라요. 술을 먹은 상태의 절차가 아니라 그냥 일반 환자의 절차를 밟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차트에 보면 스킨, 피부, 정상이라고 나오고, 멘탈, 정신, 정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호흡, 또 정상으로 나왔었어요. 에어백에 대한 충격. 네네. 그래서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었죠. 그래서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 그리고 진정제,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뭐 그런 약. 근데 그 약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약은 또 소주를 2병이든 뭐 몇 잔이든 술을 먹은 환자에게는 주지 않는. 처방을 안 되는군요, 그게. 약이라고 네네. 모 대학 교수님이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고가 난 후에 이제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이제 다음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많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경찰이 전화가 와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얘기는 안 올라와도 됩니다. 경찰에서? 네. 전화가 와서? 예. 이건 새로운 얘기네요. 통화할 때요. 네네. 그리고선 또 또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올라와야 됩니다. 그 이후로? 예.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영등포 경찰서. 네네. 그렇게 포토존까지 만들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 정도로는 생각을 못 하셨군요. 전혀요. 뭐 인터넷이나 막 그때 한참 검색어에 오르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네. 확인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때는? 예, 좀 놀랬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배님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연세 드신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커가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그러니까 이 저의 그 어떤 실수 하나가 너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문자를 제가 갖고 계시는군요. 방송 출연 정지가 해제됐다는 뉴스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들 하트. 힘든 생활이지만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자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렇게 어머니 마음이 다 네. 오늘은 제가 안 울려고 했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어머니 얘기를 하면 울더라고요.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힘든 시절을 또 보냈으니까 또 부모님 마음이 또 더욱더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창명 씨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열심히 하는 방송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창명 씨의 모습을 2년 6개월 만에 최초로 저희가 인터뷰를 한 거네요. 사실 뭐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이제 뭐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무죄 판결이 났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또 짠하네요. 네. 저 때가 제가 결혼을 5월 8일 날 했는데요. 저 사건 난 당일날 2시간 전에 제가 오빠 올 거냐고 문자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2시간 뒤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기사가 나서 깜짝 놀랐죠. 솔직히 말하면은 좀 실망스러웠죠. 맨 처음에는. 기사만 보고서는 본인이 정말 마음이 많이 오해를 풀지 못해서 속상하지 않았을까.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한 지인조차도 오빠를 조금 오해했던 부분들이 되게 미안하고 안쓰럽고.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풍문으로 들어쇼에서는 이창명 씨의 전성기만큼이나 활발한 연애 활동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풍문 픽업은 항상 제보를 받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시청자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어디든 나가겠습니다. 황진의 풍문 픽업 요 길로 많이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풍문으로 들어쇼는 사랑만 받기에도 부족한데 협박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는 연예계에 이런 소식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쇼는 다음 주에 더욱더 진솔한 스타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